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자취를 감춘 길고 긴 겨울밤, 뼛속까지 파고드는 끔찍한 추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척박한 얼음과 바위의 땅. 이곳은 신이 축복을 내리다만 것처럼 보이는 북대서양의 끝자락,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해적, 전 유럽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바이킹의 진짜 역사는 바로 이 차갑고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모든 문명의 종교와 신화는 우리에게 선량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덕을 쌓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죽어서 평안하고 따뜻한 천국에 닿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8세기의 북유럽 사람들에게 그런 온화한 천국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들의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허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굳게 믿었던 북유럽 신화 속 최고신 오딘이 지배하는 천국. 발할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끔찍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장에서 한치의 두려움 없이 싸우다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여신 발키리들은 오직 무기를 들고 적과 맞서다 죽어간 자들에게만 입을 맞추어 영광의 전당으로 인도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침대에서 평화롭게 늙어 죽거나 병마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수치스럽고 춥고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이토록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을까요? 그 해답은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맹목적인 악이나 광기가 아니라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땅의 지독한 가혹함에 숨어 있습니다. 8세기가 시작될 무렵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재앙이 이 척박한 땅을 다시 한번 덮쳤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평균 기온이 곤두박질 치면서 그나마 간신히 명맥만 유지되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빈약한 농업은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네, 남쪽의 그나마 풍요롭던 땅조차도 기근과 빈곤의 뚜스로 빠져들었고 가축을 먹일 목초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굶주림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당신이 만약 자비로운 자연의 풍품에서 태어났다면 잉여 생산물을 나누고 이웃을 돕는 법을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보라와 기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연이 매일같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는 곳에서 증광 구림고공 영고 이른고공 영고 한치라고 비로고만 울언드로 구림 많은 당신만.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은 폭력뿐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나약한 이웃의 목숨을 거두고 그들의 창고에 남은 한 줌의 식량을 기꺼이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부족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끊임없이 서로의 목을 베고 피를 흘렸습니다. 오직 주먹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내일의 차가운 태양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살육의 시간들은 결국 그들의 피 속에 무력에 대한 숭배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언제 굶어 죽을지, 언제 이웃의 칼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차라리 두려움 없이 싸우다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포장함으로써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위태로움을 이겨냈습니다. 잔인한 해적으로 불리게 될 바이킹의 잔혹성은 결코 타고난 야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는 제 바이킹의 데롱트 한영도
그것은 자비 없는 대자연과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진화시켜낸 가장 차갑고 서늘한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생존 본능만으로 똘똘 뭉친 무적의 집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척박하고 먹을 것 없는 북쪽 땅에서 자신들끼리 죽고 죽이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쪽. 식량과 물자가 넘쳐나지만 군사적으로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기력한 서유럽의 비옥한 영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향한 절박함은 이제 바깥 세상을 향한 거대한 정복의 갈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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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망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변덕스러운 대양이라는 거대한 물의 장벽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몸의 용기와 죽음을 불사하는 무모함만으로는 거친 북해에 미쳐 날뛰는 파도를 결코 넘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이 북쪽의 농부들이 바다를 건너 세계 지도를 찢어발기고 역사의 무대 위로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피 끓는 투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당대의 물리적 한계와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부수고 단숨에 대륙의 심장부로 시간을 꿰뚫어 버릴 압도적인 기술력이 말입니다. 북유럽의 척박한 대지가 낳은 전사들은 굶주림과 죽음의 문턱에서 생존을 위해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단순히 용기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만만한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광활하고 거친 북해를 건너 남쪽의 풍요로운 땅으로 향하기 위해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대 유럽인들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바다의 물리학을 완전히 새로 쓰는 기적 같은 배를 만들어냅니다. 바다의 늑대들이 타고 다녔던 이 거대한 전쟁 기계는 시대를 관통하는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함과 속도, 그리고 유연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선박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배의 바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평하고 얕았다는 점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그들은 깊은 대양에 미쳐 날뛰는 파도를 뚫고 나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불과 1m 남짓한 얕은 강물이나 좁은 냇물조차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뱃머리와 꼬리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 좁은 수로에서 무겁게 뱃머리를 돌릴 필요 없이 언제든 노를 젓는 방향만 바꾸어 즉각적으로 후퇴하거나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요새나 성벽도 강줄기와 맞닿아 있다면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배가 유럽 전체를 깊은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거대한 외형이 주는 위압감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속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던 프랑크 왕국의 정규 기병대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30km 남짓이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육로를 따라 무거운 짐을 끌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강을 고속도로처럼 이용했던 북쪽의 전사들은 거대한 독과 훈련된 노를 이용해 하루 평균 64km 이상을 주파했습니다. 그러나 닭 기병대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그것도 방어선이 없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대규모 병력이 단숨에 침투한다는 것은 당시 유럽의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가 없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무적의 함선 이면에는 선원들이 감당해야 할 끔찍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속도와 기동성을 극한으로 추구한 나머지 이 배에는 전사들을 보호할 어떠한 지붕이나 선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에 노출된 채 배에 올라탄 전사들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뼛속까지 시린 바닷바람과 집어삼킬 듯 덮쳐오는 얼음장 같은 파도를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언제 거친 폭풍우에 휩쓸려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될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이천과 칠흑 같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조차 늘 바닷물에 젖어있는 옷을 입은 채 지독한 추위, 그리고 탈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대양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거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도박이었습니다.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굶주림이라는 더 큰 공포에 쫓기는 자들만이 이 서늘한 고문 기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랄라의 영광을 굳게 믿었던 굶주린 전사들은 기꺼이 젖은 갑판 위에 올랐고 기꺼이 바랄라의 디트 아미타 매서운 바닷바람에 거대한 돛을 팽팽하게 펼쳤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스러운 대양의 항해를 끝낸 그들의 눈앞에 드디어 낯선 땅에 안개 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군대도 높은 방어벽도 없이 오직 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엄청난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있던 평화로운 성직자들의 섬이었습니다. 793년의 여름, 부풀어 오른 사각형의 거대한 돛이 영국 북부의 고요한 바닷가에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기도를 올리던 유럽의 심장부를 향해 굶주린 늑대들이 마침내 첫 번째 송곳니를 들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793년 6월 8일 잉글랜드 북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성스러운 린디스판 수도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신에게 아침 기도를 올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바다의 짙은 안개를 뚫고 소리 없이 밀려온 정체불명의 롱십들에 의해 무참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얕은 해변에 배를 들이받고 쏟아져 내린 북쪽의 이방인들은 성경책의 가르침이나 십자가의 신성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오직 제단에 놓인 눈부신 황금 성배와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촛대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항할 무기도, 의지도 없었던 수도사들은 무자비한 도끼날 아래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린디스판의 비극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 굳건했던 가치관과 방어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서막이자 앞으로 수백 년간 전 유럽을 피로 물들일 끔찍한 악몽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기록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교도들의 만행이자 신이 내린 끔찍한 형벌이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 전역을 진정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단순히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인들을 뼛속까지 절망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바이킹이 기존 전쟁의 모든 상식과 규칙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유럽 군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대규모 군대가 육지를 통해 이동하려면 반드시 넓은 길이 필요했고 그 많은 병사를 먹이기 위한 식량 마차와 길고 느린 보급로가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적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는지 언제쯤 우리 성벽에 도착할지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었고
병력을 모아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때로 그러나 북쪽에서 온 이 잔혹한 불청객들에게는 잘 닦인 길도 이 잘공공작 구가 부, 비, 도, 비, 이, 도, 비, 도, 비, 도, 비, 도, 무거운 보급, 마차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경로는 바로 유럽 대륙 깊숙한 곳까지 핏줄처럼 이어져 있는 수많은 강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수심의 유연한 롱십에 올라탄 바이킹들은 그야말로 신출 귀몰한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와 마을 근처에 순식간에 배를 대고 육지로 뛰어올라 번개처럼 창고와 수도원을 털어버렸습니다. 영주가 소식을 듣고 무거운 철갑을 두른 기병대를 이끌고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모든 재물을 배에 싣고 유유히 강물을 따라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방어할 수도 제때 추격할 수도 없는 유령 같은 적의 등장은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강력한 대군보다 더 깊은 무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의 약탈은 해안가의 작고 방어력이 취약한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약탈의 달콤함을 맛본 이들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거대해졌고 목표물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담해졌습니다. 급기야 885년 프랑크 왕국의 심장부이자 거대한 도시인 파리가 그들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남긴 기록에 따르면 센강을 거슬러 올라온 바이킹 전사의 수가 무려 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날 파리 시민들이 성벽 위에서 목격한 것은 굽이치는 센강의 낭만적인 푸른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강을 빈틈없이 가득 메운 수백 척의 무장한 배들과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돛대의 숲이 파리를 섬뜩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숨막히는 압박감을 뿜어내는 거대한 함대를 마주한 사람들의 짙은 절망감을 감히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럽의 모든 교회에서는 매일 이런 기도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여, 북쪽 사람들의 잔혹한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유럽의 막대한 부를 쓸어 담던 이 철저하게 실용적인 전사들은 어느 순간 아주 중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다시 고향으로 뱃머리를 돌리려던 순간 그들은 문득 하나의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어차피 작물이 자라지 않는 저 척박하고 얼어붙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 봐야 먹을 수 없는 차가운 황금을 끌어안고 매서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다를 다시 건너갈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따뜻하고 풍요로우며 심지어 자신들을 막아낼 힘조차 없는 나약한 땅이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차라리 이 비옥한 땅을 아예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단순한 해적이자 약탈자였던 그들의 서늘한 머릿속에서 마침내 정복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계산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칙령 1호는 다롯도 865년 잉글랜드 남동부 해안의 짙은 안개를 뚫고 다시 한번 거대한 롱십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의 종을 미친 듯이 울리며 또다시 시작될 끔찍한 약탈에 대비해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에서 내린 자들의 모습은 무언가 크게 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람을 베기 위한 날카로운 도끼와 둥근 방패만 들려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전사들의 등 뒤로는 여자와 아이들이 조용히 걸어 내려왔고 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밭을 갈기 위한 무거운 농기구와 가축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금은 보화를 훔쳐 달아나기 위한 단순한 해적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 따뜻하고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이자 거대한 정복군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교도 대군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규모의 바이킹 연합군은 이전의 약탈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전설적인 바이킹 영웅의 아들들. 특히 뼈없는 이바르 같은 잔혹하고도 뛰어난 전략가들이 이끄는 이 군대는 수천 명의 정예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치고 빠지는 유격 전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복잡한 정보망을 가동했으며 보급을 관리하며 조직적인 대규모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수도원의 은잔이 아니라 잉글랜드라는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군사기업이 경쟁회사를 통째로 인수합병하듯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진격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4개의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바이킹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잔혹한 심리전 앞에 앵글로색슨족의 왕국들은 추수철의 밀집처럼 쓰러졌습니다. 북부의 노선부리아가 무너지고 동부의 이스트 앵글리아가 짓밟혔으며 오드투얼 중부의 강력했던 머시아마저 그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잉글랜드 영토의 4분의 3이 북쪽에서 온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직 알프레드 대왕이 이끄는 웨식스 왕국만이 남쪽의 척박한 습지대에서 처절하고 숨막히는 벼랑 끝 항전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푸른 들판은 매일같이 붉은 피를 머금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운 지배자의 규칙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이 거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 우리는 바이킹에 대한 아주 낡고 흔한 오해 하나를 완전히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식한 바다의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약탈은 그들이 초기 자본을 모으기 위한 극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을 뿐입니다. 자본과 군사력이 축적되자 그들은 즉시 자신들을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정치가이자 행정가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들은 점령지의 대인로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엄격한 법률 구역을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세금을 거두었으며 북해를 잇는 거대한 국제 교역망을 재건했습니다. 폭력으로 기존의 질서를 박살낸 자리에 가장 철저하고 계산적인 국가 시스템을 이식한 것입니다. 단순한 도적대가 어떻게 한 국가의 법을 세우고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쪽의 바다를 건넌 바이킹들이 무자비한 도끼날로 잉글랜드의 왕관을 산산조각 내고 있을 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출발한 또 다른 무리의 북쪽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잉글랜드 대신 끝없이 펼쳐진 동유럽의 거대한 평원과 굽이치는 깊은 강물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도끼로 영토를 빼앗는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기가 막힌 지정학적 전략을 무기로 삼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서쪽의 형제들이 피 튀기는 도끼질로 잉글랜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을 때 발트해를 건너 동쪽으로 향한 또 다른 북쪽 사람들은 끝없이 펼쳐진 동유럽의 거대한 강줄기들, 즉 볼가강과 드니프로강을 따라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유럽에서처럼 다짜고짜 해안가를 습격하여 불을 지르는 대신 훨씬 더 유연하고 상업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당시 동유럽 평원에는 수많은 슬라브 부족들이 난립하여 끊임없는 내전과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설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끝없는 살육과 내전에 지친 슬라브족은 강력한 무력과 뛰어난 상업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가진 북쪽의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통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루릭이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일파가 동유럽의 핵심 거점에 자리를 잡았고, 이들이 바로 키예프 루스라는 거대한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명의 어원이 된 단어 루스는 본래 고대 노르드어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바이킹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현대 동유럽의 거대한 뼈대가 다름 아닌 스칸디나비아의 차가운 바다에서 건너온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은 역사가 품은 참으로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쪽으로 향한 루스인들의 야망은 키예프의 차가운 평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물을 따라 흑해로 나아갔고, 이윽고 그들의 눈앞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문명의 심장부가 그 장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모든 부와 교역로가 모여든다는 전설적인 대도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TNK 비아 22K 222 리 2 오제트 2 2 로난장의 오제트 K 2 이 거대한 황금의 도시를 목격한 루스인들의 첫 번째 본능은 역시 무자비한 약탈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콘스탄티노플의 거대한 성벽으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은 서유럽의 허술한 수도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견고한 삼중 성벽과 물 위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끔찍한 비밀 무기인 그리스의 불 앞에 그들의 롱십 함대는 3번이나 처참하게 불타오르며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바이킹 특유의 놀랍도록 차갑고 실용적인 본성이 다시 한번 맹렬하게 빛을 발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또한 적국의 시체 속에서 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황제는 패배한 이 야만적인 전사들을 처형하거나 내쫓는 대신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막대한 금화를 제시하며 자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최정의 근위대로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외인 용병 부대 중 하나인 바랑기안 근위대의 탄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유럽에서는 성스러운 십자가를 짓밟고 수도사를 도끼로 내리치며 대륙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교도 해적들이 동유럽에서는 당대 최고 권력을 자랑하는 기독교 제국 황제의 가장 충직하고 든든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이 북쪽 사람들은 제국 내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철저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암투나 귀족들의 음모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오직 자신들에게 막대한 월급을 지불하는 유일한 고용주, 즉 황제의 황금과 상업적 계약에만 굳건하게 존재했습니다. 돈과 계약,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전사들이 새롭게 선택한 완벽한 종교였던 셈입니다. 그들이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렀던 흔적은 1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웅장한 아야 소피아, 성당의 2층 대리석 난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하게 긁혀있는 룬 문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를 뒤흔든 대단한 역사적 선언도 신을 향한 거룩한 기도문도 아닙니다. 그저 할프단이 이곳에 왔다, 간다라는 어쩌면 따분한 경비 근무를 서던 젊은 바이킹 용병이 심심풀이로 칼끝을 이용해 긁적거린 소박한 낙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낙서야말로 북쪽 끝 척박한 땅에 굶주린 전사들이 당대 세계 제1의 문명 중심지까지 진출하여 핵심 권력을 보호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생생하고도 소름 돋는 역사적 흔적입니다. 자신들보다 약한 자에게는 지옥의 사자 같은 잔혹한 약탈자가 되고, 자신들보다 강한 자에게는 기꺼이 충견이 되어 막대한 부를 긁어모았던 바이킹. 이들의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실용주의와 유연한 생존 방식은 동방의 심장부에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카멜레온 같은 적응력이 가장 극적이고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난 곳은 저 멀리 동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유럽의 심장부, 프랑크 왕국의 어느 작은 강가에서 벌어진 기묘한 평화 협상 테이블 위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바이킹 지도자는 단순히 황금을 쫓는 용병의 역할을 넘어 유럽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도박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심장부인 프랑크 왕국은 수십 년 동안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이킹의 무자비한 약탈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무능한 왕들은 백성들의 피땀으로 거둔 막대한 은화를 은총이라는 굴욕적인 이름으로 포장해 이교도들에게 바치며 간신히 평화를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얄팍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은화가 떨어지면 바다의 늑대들은 어김없이 날선 도끼를 들고 다시 강물을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911년, 끝없는 소모전에 지칠 대로 지친 프랑크 왕국의 국왕, 단순왕 샤를 3세는 당대 유럽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매우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도저히 무력으로 이길 수 없고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적이라면 차라리 거대한 영토를 떼어주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지정학적 도박이었습니다. 샤를 3세는 센강 하구를 점거하고 있던 맹렬한 바이킹의 지도자 롤로를 생클레르시르에프트라는 작은 마을의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을 바쳐 약탈을 통해서도 다 모으지 못할 만큼 거대하고 비옥한 북부의 영토를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채, 국왕이 내건 조건은 단 3가지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에 대한 모든 약탈 행위를 영원히 멈출 것도, 기독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을 것, 그리고 바다를 건너오는 또 다른 북쪽의 해적들로부터 왕국의 해안선을 철저히 지켜낼 것. 놀랍게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만 익숙했던 롤로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치에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거대한 영지, 즉 노르망디 공국은 바로 이렇게 적과의 아슬아슬한 타협을 통해 역사의 그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은 단순히 땅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에 벌어진 바이킹들의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변신이야말로 유럽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늑대들은 자신들에게 안전한 영토가 주어지자마자 마치 원래부터 문명사회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미련 없이 검은 롱십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북유럽 신화의 무자비한 신들과 폭력적인 약탈의 전통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습니다. 롤로와 그의 핏줄인 부하들은 차가운 바닷물에 절은 거친 가죽옷을 벗어던지고 부드럽고 화려한 귀족의 비단옷을 걸쳤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기독교 교리에 귀의했고 세련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프랑크 왕국의 복잡하고 정교한 봉건 제도를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은 스스로를 끔찍한 해적의 후손이 아니라 고귀하고 우아한 기독교 귀족으로 완전히 세탁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장에서 상대를 짓밟고 굴복시키는 물리적인 제압만을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에서 롤로가 보여준 냉혹한 행보는 승리에 대한 우리의 얄팍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최고 수준의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낡은 정체성마저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적의 시스템 안으로 아주 깊숙이 침투하여 결국 그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조종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세대 만에 노르망디에 정착한 바이킹의 후손들은 무식한 해적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가장 정교하고 뛰어난 행정가이자 가장 강력한 무력을 자랑하는 중무장 기사단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자기 파괴와 동화라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프랑크 왕국의 핵심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역사의 진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무지성적인 폭력은 결국 시대의 변화 앞에 한계를 드러내지만 지독하리만치 냉혹한 실용주의와 환경에 대한 무한한 유연성은 이렇듯 한 민족을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프랑스의 비옥한 토양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 돌연변이 귀족들. 이른바 노르만인들은 이제 대륙을 넘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원대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탁월하고도 야심찬 혼혈 세대는 훗날 자신들이 흡수한 유럽의 선진화된 국가 시스템과 자신들의 피 속에 깊이 남아있는 북쪽 정복자의 맹렬한 본능을 결합하여 거친 영국 해협을 건너 잉글랜드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역사적인 대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철저한 변화가 가져다준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러나 노르망디에서 이토록 눈부신 진화와 생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문명과의 융합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낡은 야만 성만을 고집하며 얼어붙은 서쪽 끝 바다로 향했던 그들의 또 다른 형제들은 전혀 다른 끔찍한 악몽의 구렁텅이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절망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노르만인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권력의 정점을 향해 우아하게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 북대서양의 칠흑 같은 바다 너머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따뜻한 남쪽이 아니라 태양조차 외면한 척박한 서쪽의 끝, 아이슬란드를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 아이슬란드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그곳은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향의 기근을 피해 수많은 바이킹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한정된 농경지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970년경에 들이닥친 끔찍한 자연재해는 이 섬을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참상을 기록한 연대기를 보면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까마귀와 여우를 잡아먹었고 살아남기 위해 병든 자와 노인들을 절벽 아래 차가운 바다로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살인죄로 추방당해 바다를 떠돌던 붉은 머리 에릭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는 서쪽으로 더 깊이 항해한 끝에 거대한 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거대한 빙하와 뾰족한 바위산으로 뒤덮인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불모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직하게 이 얼음덩어리의 실체를 밝혔다면 아무도 그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잔혹한 사기극을 기획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땅을 그린란드, 즉 초록의 땅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무거운 짐을 싸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도착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푸른 목초지가 아니라 수천 미터 두께로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얼음 장벽이었습니다. 붉은 머리 에릭의 교묘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그들이 도끼로 내리쳐 황금을 빼앗을 수도원도 없었고 항복을 받아내어 영토를 빼앗을 나약한 왕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유일한 적은 오직 절대적인 냉혹함으로 무장한 대자연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는 칼을 든 외부의 군대가 아니라 다른 친구를 대자연의 무자비함과 동족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스러운 북쪽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고 집을 지으며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발굴된 항구의 유골은 그들이 이 죽음의 땅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생존을 이어갔는지를 침묵 속에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유골의 주인공인 중년 남성은 살아생전 어깨가 완전히 탈골되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대라면 당장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할 중상이지만 척박한 얼음 땅에서 노동을 멈춘다는 것은 곧 자신과 가족의 굶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뼈와 뼈가 어긋나 살을 찢는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죽는 날까지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그의 어깨뼈에 비정상적으로 깊게 파인 새로운 뼈의 홈이 바로 그 고문 같은 노동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쪽을 택한 맹렬한 바이킹들이 치러야 했던 생존의 참혹한 대가였습니다. 유럽의 심장부로 들어간 형제들이 동화라는 전략으로 화려하게 만개하고 있을 때 서쪽 끝의 바이킹들은 낡은 정체성을 고집하며 서서히 스스로의 뼈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빙하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던 이들에게 이 일을 개슴이 반지하까 어느 날 기적 같은 소문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다 너머 서쪽으로 조금만 더 항해하면 밑을 이름 모를 야생 포도와 달콤한 초록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진짜 풍요로운 대륙이 존재한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그 어떤 세계 지도에도 그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이 피이 그곳을 향해 북쪽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돛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절망의 땅, 그린란드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희망은 서쪽 바다 너머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기꾼 붉은 머리 에릭의 아들 레이프 에이릭소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대담한 항해사였습니다. 그는 35명의 선원과 함께 거칠게 날뛰는 대서양의 성난 파도를 뚫고 이름 모를 거대한 빙하들을 지나 남쪽으로 기나긴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대신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고 해안선 끝까지 푸른 목초지가 끝없이 넘실대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딜로 T, V. 에이릭소는 이 아름다운 땅에 빈란드, 즉 포도나무와 초원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무려 500년이나 앞서 스칸디나비아의 거친 전사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대륙의 땅을 밟은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랫동안 북유럽의 낡은 서사시 속에 갇힌 한낱 신화나 전설쯤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붕도 없는 납작한 나무배를 타고 그 험난한 대양을 건너 신대륙에 닿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1960년대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북쪽 끝자락에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정확히 그린란드 양식을 따르는 바이킹 시대의 건축물터와 함께 북미 원주민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철을 재련하고 남긴 쇠못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메리카 대륙의 차가운 흙 속에서 완벽한 진실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유럽의 그 어떤 탐험가들보다 멀리 나아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빈란드의 숲은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무한한 목재와 식량을 내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신대륙 개척의 역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그들은 이 풍요로운 빈란드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그 끔찍한 얼음 감옥 그린란드로 쓸쓸히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원주민들과의 끔찍한 유혈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은 땅이 무주공산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북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영토를 뺏을 때처럼 도끼를 휘두르며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이 낯선 땅의 원주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인류 최초의 대륙간 전쟁에서 에이릭손의 혈육마저 독화살을 맞고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든 더 근본적이고 뼈아픈 이유는 바로 배후 보급 기지의 부재였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력과 물자, 그리고 배를 건조하고 수리할 거대한 목재가 후방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방 기지인 그린란드에는 거대한 함대를 만들 나무 한 그루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서유럽으로 진출했던 그들의 형제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적의 거대한 시스템에 유연하게 동화되고 외교적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영리하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쪽 끝의 바이킹들은 타협하고 융화되는 법을 몰랐고 오직 폭력과 배타주의라는 낡은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후속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압도적인 다수의 원주민들 앞에서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지의 대륙을 최초로 발견하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고도 치밀한 병참선과 외교적 유연성이 결여된 탐험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허망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대륙 아메리카의 문은 그렇게 차갑게 닫혀버렸습니다. 위대한 발견의 영광을 뒤로한 채 생존의 희망을 잃어버린 서쪽의 바이킹들은 또다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절망적인 그린란드의 빙하 속으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고립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시계가 무겁게 울리며 이 고집스러운 전사들에게 완벽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대륙의 풍요를 뒤로하고 다시 척박한 그린란드로 쫓겨난 바이킹들에게 대자연은 마지막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의 기운은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방향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소빙하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온은 곤두박질 쳤고 매서운 추위는 바닷물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유빙들이 그린란드 주변의 바다를 완전히 에워싸면서 제모늘 간증관도 고향인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에서 아주 가끔씩 찾아오던 희망의 보급선마저 영원히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끝에 세워진 이 외로운 식민지는 이제 바깥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거대한 얼음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후의 저주는 그들의 유일한 생존 기반이었던 목축업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이것습니다. 춥고 길어진 겨울 동안 전사들은 가축들을 좁고 어두운 헛간에 가두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이 오고 짧은 여름이 찾아와도 반년 넘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소들은 제 발로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뼈만 남은 가축들을 직접 등에 업고 밖으로 끄집어내어 쥐어짜듯 젖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천사 106년 폭풍우에 휩쓸려 우연히 그린란드에 표류하게 된 한 무리의 아이슬란드 선원들이 이 고립된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에는 쓸쓸하게 치러진 단 한 번의 결혼식과 셀 수 없이 많은 절망적인 장례식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문명 세계가 목격한 서쪽 바이킹들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540년, 또 다른 탐험대가 우연히 그린란드의 옛 거주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뼈를 깎는 바닷바람과 무너져 내린 돌집들의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소름 돋고 비극적인 광경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얼어붙은 땅 위, 해진 짐승의 털가죽 옷을 입은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살점이 모두 말라붙은 채 차갑게 굳어버린 미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항해사들과 무자비한 약탈자들의 피를 물려받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진짜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서늘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그들 외에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척박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표범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따뜻하고 가벼운 가죽옷을 지어 입으며 얼음 구멍을 뚫어 물고기를 사냥하는 생존의 달인들이었습니다. 만약 굶주려 죽어가는 바이킹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원주민들의 생존 방식을 배우거나 그들과 피를 섞어 융화되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집스러운 북쪽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낡은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이자 야만인이라 여겼던 원주민들의 옷을 입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유럽식 농경과 유럽식 옷차림이라는 허울뿐인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했습니다. 거친 대양을 맨몸으로 건너게 해주었던 그들의 그 대단한 맹렬함과 꺾이지 않는 고집이 역설적이게도 변화해야 할 순간에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고 대자연은 그들을 가차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땅 위에서 낡은 털옷을 입고 허무하게 죽어가던 그 남자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거칠고 차가운 바다 반대편, 풍요로운 대륙에 정착했던 자신의 형제들이 지금 최고급 비단 망토를 두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왕좌에 앉아 유럽을 호령하고 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말입니다. 그린란드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마지막 바이킹이 외롭게 숨을 거두기 오래전 서유럽의 역사에서는 아주 기막힌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10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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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년
영국 해협을 건너온 한 무리의 강력한 군대가 잉글랜드의 앵글로색슨 왕조를 영원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헤이스팅스 전투라 불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정복자 윌리엄 1세는 다름 아닌 프랑스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바이킹 지도자 롤로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야만적인 해적의 핏줄이 불과 150년 만에 서유럽에서 가장 세련된 기독교 군주로 변신하여 영국 왕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핏줄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끝까지 도끼와 거친 가죽옷을 고집했던 서쪽의 형제들은 역사의 얼음 폭풍 속에서 비참하게 굶주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생존과 권력에 대한 아주 뼈아픈 진실을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는 흔히 11세기의 어느 날을 끝으로 무자비했던 바이킹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누군가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짓밟고 성물을 훔치던 그들은 스스로 가장 독실한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었고, 수도원을 무자비하게 불태우던 그들은 유럽 전역에 웅장하고 거대한 대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글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야만적인 약탈자들은 자신들을 문명인이라 부르던 자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뛰어난 행정가이자 법률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타고 다니던 거대한 롱배는 오랜 세월 속에 썩어 흙으로 돌아갔고, 전사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던 오딘과 토르, 바랄라의 위대한 신화는 늙은이들이 난로가에서 들려주는 한낱 동화 속 이야기로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For 3 POERV, 오늘날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근대적인 배심원 제도의 뼈대, 현대 서구 사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해상 무역과 물류의 거대한 네트워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유럽 왕실들의 복잡한 혈통, 깊숙한 곳에는 모두 그 옛날 북해의 매서운 바람을 호령했던 북쪽 사람들의 뜨거운 피가 선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이킹이라는 낡고 야만적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졌지만 청민 및 그들은 스스로 바이킹이라는 허물을 미련 없이 훌렁벗어 던짐으로써 오히려 가장 완벽한 형태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대한 천년의 서사시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강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날카롭고 무거운 도끼를 쥔 자도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과 믿음마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잔혹할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 자들만이 역사의 최종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질마저 파괴할 수 있는 서늘한 용기야말로 그들이 유럽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통째로 삼킬 수 있었던 진짜 무기였던 것입니다. 야만과 폭력, 맹목적인 믿음과 납작한 나무배가 바다의 물리학을 지배하던 그 혼란스럽고 끔찍했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정하고 냉혹하게 흘러가는 역사의 강물 앞에서 그들이 남긴 차가운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겁게 유효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과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과거의 영광과 낡은 신념에 사로잡혀 당신만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도 시간이라는 거대한 빙하에 갇혀 서서히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내일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기 위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처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만들어낸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소리가 당신의 귓가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